가장 먼저 만나는 글로벌 증시 프리마켓온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공포가 전 세계 증시를 파랗게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는 쓰나미 같은 폭락장을 연출했습니다. 사실 예상보다 훨씬 충격이 큽니다. 단기의 추세가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요. 오늘 미국장이 또 한 번 폭락할지도 봐야 되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현재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지뢰밭을 밟는 심정으로 오늘 미장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글로벌 증시 미국 프리마켓 출발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전주 미장 마감인 오늘 프리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3대 지수입니다. 미국장이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있는 조정장이 아니라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그리고 2022년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와 같은 약세장에 돌입한 것입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20% 가까이 넘게 하락을 했고요. 이 4월 2일 이 충격적인 관세 부과 이후에 증시는 붕괴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방의 날이 아닌 이 마진콜, 청산의 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미 개장 직전에 중국이 보복 관세 내용을 발표를 했고 이에 시장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예정된 파월 의장 연설에서 파월풋을 기대했지만 나오지 않았고요. 시장은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 협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도 나왔지만 이 마진콜 압박 때문에 블랙 먼데이가 하락세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금요일 미장 하락과 그리고 월요일 개장 이후에 선물장의 하락을 반영한 아시아장은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증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 선물은 조금 올랐네요. 마이너스 3.86%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크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금리를 보려고 하는데요.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10년물 금리도 4% 지지선이 깨졌습니다. 지난주 월가에서는 연말 10년물 금리가 한 4%에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거의 하루 만에 도달해버린 상황입니다. 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잠깐 실망으로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지만 이 금리의 하락은 추세적인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8% 그리고 수급상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3.5% 이하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갑작스러운 금리의 하락은 이 수급상 이슈로 엔캐리 청산과 같은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월가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금리와 상당히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달러 인덱스 지지라인 103선을 깼습니다. 그러나 지수 하락에 비해서는 추가적인 달러 약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100선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관세 국면이 이게 미국에 국한된 리스크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다 관통하는 이슈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즉 총체적 위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세의 영향으로 경제 규모 1인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이는 글로벌 경제 침체로 봐야 할 것으로 시장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켓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맵 내용 보시면 상당히 심각하죠. 시장에 방어주는 없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빠졌고 관세 타격을 받은 종목은 두 자릿수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가 10% 넘게 하락했고요. 애플과 엔비디아 역시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7%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버크셔 해셔웨이도 이날은 7%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 안전자산은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패닉세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날 이 한 장의 사진은 두고두고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관전 포인트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요일, 금요일 하락의 특징은 이 일부 종목, 일부 섹터가 아닌 시장 전체가 하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락 시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필수 소비재, 즉 뭐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이 버티는 모습을 보였지만 안전자산이자
관세 이슈 때 상승했던 금 가격마저도 이날은 이틀 동안 4% 넘는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역대급 현금 보유를 자랑하고 있는, 그리고 또 놀라운 해안으로 애플을 이런 하락장 이전에 정리한 버크셔 해셔웨이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 왠지 봤더니 투자자들에게 마진콜이 발생하게 되면 이미 수익 나는 포지션도 정리를 해서 이 마진콜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즉 시장에서 안전자산도 자산이다. 이럴 때는 자산은 팔아야 하는 것, 금마저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패닉셀의 전형적인 현상이고요. 버크셔 해셔에게 잠깐 말씀더 드리면 현재 현금이 한 500조 원 가까이 역대 최고의 최대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냥 현금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미국 단기채이기 때문에 거의 5% 가까운 수익률을 올려오고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버핏이 언제 이 돈을 쓸 것인가? 이전에는 매력이 있는 기업이 아직 없다, 아직 비싸 보인다고 했는데 이제는 좀 싸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장의 바닥 시그널이 바로 이 버핏의 매수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버핏도 불확실성 상황에선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금융위 당시를 고려할 때 아마 버핏은 백악관과 소통하면서 매수 시점을 저울질할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지펀드에 대한 얘기인데 주말 사이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이 빌 에크먼이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한 빌 에크먼인데 월요일 관세 시행을 연기해도 자기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는 관세를 정말 시행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침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4월 9일까지 시한 그 안에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명분 삼아서 최대 압박을 하고 트럼프가 유예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빌 에크먼의 위치를 봤을 때 백악관과 교감을 미리 한 것이냐라는 예측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월요일 폭락작을 막아야 된다는 일종의 SOS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트럼프는 이런 요청과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트루스 소셜에 본인의 이제 골프 스윙을 드라이버 스윙을 올리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결과는 월요일 미 선물 청산 매도와 아시아장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20년 이후에 코로나 위기 이후 최대의 B2 청산 중이고 월가 은행들은 헤지펀드에게 마진콜 빨리 자금을 내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빅2가 청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너무 빠른 속도입니다. 하락의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이는 이제 투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헤지펀드도 대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급락입니다. 지난주와 다르고 어제와 다르고 오늘 아침과 다른 시장 상태가 연속되고 있는데요. 판단하고 대응할 때까지 투자자들이 느끼시겠지만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멘탈이 무너지게 되고 멘탈이 무너지게 되면 펀더멘탈 이상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시장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 시그널, 잠시 뒤에 프리마켓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숫자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시장의 현실입니다. 지금 선물 지수 보면 3%, 뭐 크게는 4% 정도의 낙폭을 보이면서 오늘장도 뭔가 기운이 좋지는 않다. 일단 선물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그렇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거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김호균 부장님. 네. 이틀 동안 꽤 많이 빠졌어요. 특히 이제 나스닥은 12% 정도 빠졌단 말이죠. 거의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그때야 거의 비견될 정도의 상당히 큰 충격. 이렇게까지 충격이 컸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아니면 예상보다 충격이 더 컸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정도의 충격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비단 저의 예상이 실패뿐만 아니라 월가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4월 2일 트럼프의 관세 전에 시장이 많이 뒤흔들었고 왔다 갔다 했지만 발표 직후에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한 행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이후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졌고 이 상황이 미국에 더 안 좋다고 인지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악화 국면을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거의 패닉셀 상황으로 뭐 이 대구강급 혹은 금태환 금지 선언급의 상황으로 시장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불확실성이 이제 미국에는 가장 아픈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금요일 이 시간 프리장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무섭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금요일 미국장 본장이 들어가고 급락이 진행이 됐고 오늘 또 마진콜과 함께 블랙먼데이가 진행되면서 이게 딱 이틀도 아니라 하루입니다. 따지면 24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네. 엄청난 하락이 진행되면서 투자자들을 상당히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ES 이지한 대표님도 나와주셨는데 이지한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폭락장을 우리가 경험한 뒤에 이게 그 다음 거를 생각하잖아요. 빠른 V자 반등, 회복이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먹구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지금 딱 하실 타이밍이잖아요. 일단 이제 오늘장이 하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냐고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미국 선물이 프리마켓 이후에 본장에서 만약에 플러스로 돌아선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뭔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나와서 지수가 돌아서지 않으면 일단은 이제 지수가 바로 멈춰서기는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관세가 부과되었고 근데 그 관세가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 관세 20%, 10% 상호관세도 그 수준 내에 이렇게 보다가 생각보다 관세가 훨씬 더 높게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주말 사이에 이제 중국의 보복 관세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전격적으로 전면 관세고 네. 지난번에 이제 1차 보복 관세 때는 사실 농산물을 피해서 원료 에너지 쪽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전면 관세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민감한 농산물까지 다 포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위크 포인트를 이제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전면전인데 중국은 아마 이 보복 관세를 미국이 시행하기 이전에 주말 사이에 냈다라는 것은 일단 전면전을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되고 사실 이제 EU나 독일이나 캐나다도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일단 표현은 이후에 만약에 협상이 어느 정도 혹은 과정을 좀 보겠지만이라고 달았지만 보복 관세는 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밝혔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투심이 이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이런 상황을 가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의 충격을 유도하고 그 충격이 결국은 미국의 국채 금리를 내리고 달러를 약세화 만들고 유가를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본인이 원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 충격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본인이 예상한 수준을 넘어서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심까지 불러일으키느냐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주말에 나왔던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이제는 한 발 물러섰던 데서 이제 한 발 이제 담그는 모습이죠.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유심하게 감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이 이제 다시는 트럼프가 혼자 쥐고 있던 상황에서 파월 의장 쪽으로 이제 같이 넘어가는 모습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으로 보면 오늘장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을 훼손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증시 낙폭은 이번 주까지 좀 더 이어지느냐 아니면 어떤 걱정의 사항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으로 갈라질 것 같습니다. 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은 이거였죠. 트럼프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높다. 그래서 인플레의 영향이 더 지속될 수도 있다. 한 발 이 빼서 얘기했던 거에서 이제 한 발 더 안으로 들어가서 관세에 대한 영향, 여기에 따른 금리의 향방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 얘기는 걱정이 하나 더 더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아까 마진콜 잠깐 얘기 주셨는데 우리 마진콜을 좀 정리를 해보죠. 돈 빌려서 주식 사면 이게 레버리지 쓴 거잖아요. 네. 근데 일정 밑으로 낙폭이 커지면 빌려준 데서 걱정되니까 추가 증거금 내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다수의 헤지 펀드들이나 소위 사모펀드들 이렇게 좀 자금이 풍부한데도 다 레버리지들을 이렇게 쓰나 봐요. 그러니까 투자 전략에 대한 확신도 있고 네. 그리고 레버리지 쓴다는 건 수익률도 극대화하기 위해서 헤지펀드를 잘 쓰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걸 많이 빌리는 것 자체가 그 헤지펀드의 어떤 능력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시장이 그렇게 하락하게 되면 물론 수익 나는 포지션도 있지만 손실 나는 포지션에 대해서 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어떤 가격 라인을 건드리게 되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 안전한 라인까지 채워넣으라는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마진이 떴으니까 돈을 넣으셔야 마진 콜 전화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이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헤지펀드들한테 엄청 전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진 콜이 지금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 빌 에크먼이 왜 저렇게 강력하게 지금 말을 하고 나섰을까? 아마 헤지펀드들을 대표해서 이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기 못 채워놨어요. 추가 증거금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강제 청산 당합니까? 그게 이제 지금 보면 일단 이제 해지펀드나 지금 사실 사모펀드 자체가 과거에는 이제 돈을 빌려와서 어떤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측면이라면 지금 이제 상품 자체가 사실 레버리지를 용인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ETF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뭐 2배, 4배짜리를 얘기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8배, 10배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상품 자체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증거금을 10% 정도 내고 우리 개인들도 8배, 10배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증거금이 없죠. 그러니까 증거금이 없기 때문에 수량을 마음대로 일단 진입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수익이 났을 경우는 상관없지만 지금처럼 갑자기 시장 변동이 커져서 반대쪽 포지션으로 간다 그러면 유지 증거금 안에도 돈이 내려가게 되면 기간이라 하더라도 추가 납입을 그때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거금 없이 사용하다가 지금은 증거금을 내거나 혹은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부분은 유지 증거금을 채워야 되는 이제 입장이 왔는데 사실 이번 급락은 한 2, 3일 만에 너무 순식간에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이걸 기관이 예측하거나 헤지펀드들이 어느 준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제 오늘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소대 오늘까지 만약 하락하면 사실 이제 미국도 제가 볼 때는 마진콜을 당하는 헤지펀드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내일이나 모레는 이 어떻게 보면 기계적 물량에 의해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미국 증시가 그래서 좀 중요하다는 게 사실 마진콜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김우균 부장님. 네, 그러니까 마진콜이 발생했을 때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넣거나 돈 넣으면 포지션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네. 아니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팔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이나 모든 자산들을 이제 헤지펀드들이 우량 자산도 매도를 하는 그림이 페닉셀의 현상인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국내에서는 사실 주식 투자할 때 옵션을 잘 쓰진 않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옵션은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동일한 투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자산을 이제 옵션을 통해서 투자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푸시나 콜이냐 네네. 선택하는 옵션 예, 그래서 말씀이시죠? 특히 이제 콜로 많이 이제 투자를 네.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빌 에크먼 포지션도 최근에 잘 공개한 게 뭐 나이키의 한 1.5% 정도 나이키 콜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버핏도 주식 옵션을 활용합니다. 네. 즉 월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옵션 그리고 선물에 대한 부분이 이 마진 콜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걱정은 이겁니다. 오늘장 이제 딱 오픈했어요. 근데 미장이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처럼 완전히 폭락장이 나타날 거냐. 오케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 버텨내는 정도의 그림이 나올 거냐. 혹은 최악의 시나리오, 지난주 금요일보다 더 큰 혹시 낙폭을 보일 거냐. 저희가 방송 전에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되게 심도 있게 토론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방송에서 그래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 쉽지 않겠지만 이재현 대표님. 일단 이제 지난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우리가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규칙 분석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구간인데 네. 지난주에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종의 이제 토매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 하락폭은 굉장히 깊었는데 딥시크 사태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동안에도 펀드 물량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드디어 이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아래쪽에서 손바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물량이 이제 토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관들 물량으로 좀 보이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물량이 나온 이후에 저점을 오늘 정도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관세에 대한 변화가 들어와서 여기를 잡아주면 사실 기관 물량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콜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저점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날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거래량이 터졌는데 만약 오늘 추가로 더 밀려버린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진콜에 대한 그 부담을 안고 가거든요. 기계적 물량이 나오는데 예. 사실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블랙먼데이도 사실 이 기계적 물량에 의해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상황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주가 등락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 이런 폭락장에서는 기계적 물량이 나오면 과거에 블랙먼데이 같은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그러니까 의외의 지금 상황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미 선물이 4, 5% 정도 지금 현재 3, 4% 빠져 있다는
사실 본장에 들어가면 지금 같은 경우는 5%는 제가 볼 때 10분 안에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변동성이 나온 장이니까 오늘 밤 미국 장을 일단 확인하는 것 외에 사실 지금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측이 무의미할 만큼 변동성과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김은근 부장님. 네, 일단은 최악의 사정을 먼저 가정하고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에서 더 악재를 꺼낼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4월 2일 관세 부과 이후에 대응하지 않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뒤로 발을 빼지 않는 것만으로 시장을 망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중국의 보복 관세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오면서 시장이 이게 무너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하나의 변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의 치명타는 이후의 보복 관세인데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지금 현상을 세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 국가들이 한 50개국 된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이후의 보복 관세가 이유는 또 단일 대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가 섞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이 좀 강력하게 나온다면 증시는 추가적으로 좀 공포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EU가 강력하게 보복 관세를 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시장의 하락이 4월 3일 같은 경우는 관세 자체를 반영한 거였다면 4월 4일부터는 보복 관세 이게 즉 상황이 더 커진다 확장된다는 부분을 4월 4일에 반영한 것이고 오늘 지금 개장되기 전에 지금 선물장부터 밀리는 이 그림은 투매입니다. 즉 기술적으로 빠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투매가 어느 정도 나오면 시장의 바닥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상황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반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많이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면이라는 조건부가 붙었다는 거. 종목 단으로 좀 가볼까요? 우리 서학개미들이 지금 미장에서 지난주에 뭐 많이 거래했어요? 김은근 부장이 보면? 네, 뭐 사실 뭐 지금 뭐 서학개미들이 뭘 거래했는지가 중요하진 않겠지만 잠시 간단하게 살펴보면 네. 사실 순매수를 제가 많이 갖고 오는데 지난주는 거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네. 순매수가 약간 데이터 왜곡이 있어서 그냥 매수 상위 종목만 갖고 왔는데요. 일단 1위는 테슬라입니다. 제일 많이 사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렉션에서 운영하는 이 반도체 세배 ETF 요거고요. 아, 저것도 레버리지 ETF. 네, 맞아요. 3배입니다. 예, 그리고 테슬라 매수 2배, TSLL이 3위입니다. 근데 독특한 거는 4위와 7위에 미 국채 ETF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단기채 ETF랑 그러니까 장기채 30년 가까운 ETF가 매수가 상위에 들어왔는데 즉 지금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국채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종목을 보게 되면 대부분 레버리지를 활용한 종목도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개별 종목이 아닌 ETF를 대거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점을 보고 이제 저점 매수 전략으로 서학개미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남아있는 변수가 뭐냐라고 꼽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발표도 곧 한다. 이런 경고 같기도 한데 예고를 했단 말이죠. 반도체가 예상보다 관세율이 세게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부과됐건 25% 이상으로 나온다.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쨌든 미장에서도 반도체 섹터의 시가총액 비중은 큰데 최근 마이크론 주가도 심상치 않고 말이죠.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도 직격탄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딱 시점에 이 부분이 터져가지고 이게 상당히 이제 주가 조정이 컸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의 관세를 맞았죠. 근데 지금 현재 대만이 32%, 중국이 뭐 전체 다 하면 50%가 넘는 관세를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연관되어 있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애플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외주를 주기 때문에. 그럼 이런 미국 업체들이 사실 지금은 관세 공격에서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좀 보였죠.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상대편이 어느 정도 받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반도체는 대체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 간에서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다만 그거를 트럼프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는 상품 관세로 뺄 가능성이 원래부터 높았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동일한 수준의 25% 정도를 맞추거나 혹은 관세 자체를 아예 엔비디아나 혹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부과하고 있는 수만큼 높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관세를 반도체는 일괄적으로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최악의 상황은 피한 거죠. 최악의 상황은
대만이 우리보다 낮은 관세를 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네. 그걸 보면 이걸 피했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반도체에서 우리가 관세를 두고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주가가 이틀 동안 거의 뭐 28%, 30%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그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체가 주력 공장이 대만에 있고 또 한 곳은 싱가포르이고 또 한 곳은 일본의 히로시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이번에 건립에 들어갔던 공장은 2027년 말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지금 현재 더 불리한 것은 사실 D램, 메모리 반도체 업체만 놓고 본다면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트럼프 정권에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준에 맞추거나 혹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끌어올려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수준에 맞추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강공이냐 아니면 낮춰서 맞추냐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했던 걸 보면 가장 관세가 심한 지역은 결국 제조업 생산 기반 시설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뭐 대만도 역시 30% 넘게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제조업 기반 시설이 미국 내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어느 정도 희생이 있더라도 관세를 크게 부과해서 생산 기반 시설을 미국 쪽으로 유도하려고 한다고 본다면 무리수를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는 결국은 우리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손해볼 것은 없지만 결국은 미국 내 공장 기반 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포심을 줄 거냐, 대만에 맞출 것이냐, 삼성전자에 맞출 것이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관세 이슈 말고요. 그러니까 범용 메모리 쪽 업황이 확 살아나는 게 보였잖아요. D램 고정 가격 최근에 2자릿수로 오르지 않았나요? 이런 거 보면 만약에 나중에 업황이 중장기적으로 개선되고 보통 이제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 쪽에 수요가 몰린다고 감안한다면 지금 관세 때문에 흔들려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빠지는 게 오히려 저점 매수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려본다면. 저는 펀더멘탈은 확실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 투자다. 제가 오늘 사실 차트 2개를 준비했는데 띄우지를 못했는데 이거를 다음 시간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물론 급락을 했지만 지금 사실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보다는 덜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한데 가장 큰 이유가 사실 펀더멘탈 개선되는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사실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지금 2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유가 반도체가 12개월 선행 PER이 상승세가 올 1분기부터 우상향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아서 아마 선행지수도 반도체 영향을 받아서 상향된 것 같은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은 맞지만 반도체만을 놓고 보면 펀더멘털 상황은 분명히 개선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번에 지표로 확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이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번 사태로 또 물량들이 일부 매도가 나가긴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반도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영향에서 별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아예 그냥 나쁠 건 없다. 여기서 더 최악의 상황을 갈 건 없다라고 본다면 분명히 업황 자체의 턴어라운드가 지표로 나오는 지금 순간은 장기 투자자들은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그 애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플이 좀 화제가 됐던 건 뭐냐면 애플 아이폰의 9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팍스콘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34% 앞에 부과됐던 20% 관세까지 더하면 54%가 부과가 되고 이건 결국 아이폰 가격의 급등으로 초래가 될 거다. 그래서 애플 주가가 직격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4%대의 지금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애플도 그러면 그렇게 똑같은 관점으로 펀더멘탈 측면에서 뭐 아이폰에 대한 지위가 아직 흔들리는 건 없으니까 똑같이 접근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가격을 저도 산출해 보니까 이번에 34% 맞은 거 하니까 한 300만 원 좀 넘어가고 네. 이 앞에 것까지 맞은 거 계산하니까 4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과연 이제 4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모바일 폰을 살 수 있냐면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이제 이 미묘한 문제가 이번에 그 자동차하고 특히 IT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을 놓고 그 트럼프가 자동차 업체나 그 IT 전방 산업 업체들한테 미국 내 생산을 얘기했을 때 가장 크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게 사실은 부품 관련된 쪽이었거든요. 네. 자동차도 부품이었고 IT도 부품이었는데 우리가 완성차 여기서 조립하더라도 부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체 비중을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50%가 넘고 IT도 60%에 가까운 부품이 외국에서 조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런 자체를 본다면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특단의 어떤 다른 쪽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한 게 상품 관세 쪽을
활용해서 반도체는 따로 떼어내고 제조 기반 시설을 가져오는 쪽은 아마 제가 볼 때 협상을 할 수 있다로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불리한 것은 상품 관세를 부과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제조 기반 시설을 미국 내로 유치를 하면 상호 관세에서 어느 정도 그 가감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 정책이 병행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애플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트럼프 일기 때는 중국에 관세 부과를 하면서도 애플이 수입하는 이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전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김호근 부장님, 네. 자, 오늘 프리마켓 이후에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뭐 시장이 관세 이슈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4월 9일 전에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일단은 23시 30분에 연준 이사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2월 소비자 신용 발표가 있는데 중요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실적 발표가 이제 막바지 이제 마무리입니다. 올해 이번 주에 새로운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종료에 리바이스 그리고 데이브 앤 버스터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네. 관세 공세에 비판과 우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아직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강공일변도를 보이고 있죠. 자, 미국에서는요 지금 반트럼프 시위도 확산되고 있고요. 우군인 공화당 안에서도 반발 비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마저도 반기를 트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트럼프는 관세를 이대로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속도 조절,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인가? 이 관세 정책의 끝에는 중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계속해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관세 정책이 워낙 강공일변도로 가니까 미국 정계 안에서도 지금 이거 가지고 논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른바 트럼프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안에서도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피터 나바로와 러트릭 상무장관의 입김이 워낙 세서 재무장관인 베센트 장관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다 관세 정책의 수위와 속도 이런 걸 조절을 하면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제 베센트 배제설은 상당히 좀 월가에서도 많이 얘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4월 2일 관세 부과 직후에 어떤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멘트를 베센트가 했지만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나는 나한테 묻지 마라 얘기하는 그 뉘앙스가 자신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에 나오는 어떤 소식을 들어보면 현재 수준의 관세에 대해서는 베센트 확실히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피터 나바로 고문과 그리고 러트릭 상무장관이 현재 그 관세 정책을 주도하면서 트럼프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베센트는 이제 월가의 우려를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이 되는 그림이었는데 네. 이게 먹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사실 자신이 이런 관세 정책에 있어서도 의견이 배제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의견들을 전달하는 통로로서도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라리 떠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면서 이 사퇴론, 퇴임설까지도 나온 상황입니다.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제 이런 어떤 이 캐비넷 자체에 이슈는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탄탄하고 탄탄한 어떤 조직력으로 끌고 갔던 이제 이 트럼프의 2기 캐비넷이 관세 이슈로 인해서 흔들리고 일부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도 있습니다. 친 트럼프 진영의 갈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거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등극한 일론 머스크.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테슬라 최고 경영자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어색해요. 정부 효율화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차려. 겸직. 겸직. 네. 최근에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반기를 들은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거 뭔가 기류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좀 전에 이제 김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트럼프 정권에 출범했을 때 제일 우려했던 게 그러니까 1기 정권 때 같은 예를 들면 안보장관이나 국무장관 같은
뭔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인물이 없다라는 건데 그나마 우리가 희망으로 삼았던 게 베센트 재무장관과 머스크였죠. 그러니까 머스크는 중국과의 갈등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베센트 장관은 그래도 월가 출신이기 때문에 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금융에 대한 파장이나 향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는데 이 두 명이 가장 조기에 지금 이제 사퇴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에 굉장히 편협한 어떻게 보면은 좀 관공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역할을 기대했던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머스크까지도 일단 배제가 되는 부분. 근데 그게 그 신빙성이 있는 게 둘 다 근원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유화적인 발언을 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위터에 올려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돌아갈 것이라는 표현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이나 머스크에 둘 다 경고성 발언을 직접적으로 준 거죠. 그리고 특히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내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로 SNS로 노라는 대답하면서 그날 바로 증시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마 베센트 장관도 본인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느꼈을 거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짜증 섞인 발언, 나와 관계없다라는 발언은 상당히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우리가 트럼프 정권이 집권했을 때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베센트 장관, 머스크 둘 다 지금은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서 뭔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이제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게 지금은 트럼프 집권 1기와 비교했을 때도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이것 여러분 우리가 잊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은 이제 유권자의 득표를 통해서 이제 당선이 되고 유권자들이 지지를 해줘야 그 정책이 힘이 받기 마련인데 최근에 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한 걸 보면 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주말 사이 워싱턴을 중심으로 이제 반 트럼프 시위도 확산돼 가고 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정책이 계속 힘을 받아서 갈 수 있겠냐 여기에 이제 의문부가 붙는다라는 거죠. 네. 뭐 아까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트럼프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보여주는 정도로 급락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요한 지지 세력도 현재는 좀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가 거의 뭐 반반 혹은 조금 이상의 어떤 지지를 갖고 당선이 됐지만 내가 사실 이런 어떤 걸 예상하고 뽑은 건 아닌데 이렇게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시와 글로벌 경제가 폭삭 주저앉을 줄 몰랐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거에 있어서 내가 주지하는 권한인데 이걸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이런 시위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크게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는 트럼프 풋이 나올 때가 이제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게 트럼프가 사실 사실 그 저격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이 나의 어떤 사명감 으로 이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이 개조, 중국을 이겨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이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수술 상황에서 오는 이제 부작용으로 보고 강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피터 나바로 교수처럼 뭐 1기 때부터 일변도의 어떤 전략가는 그런 수가 있겠지만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 협상을 얻어내고 그리고 중국 지금 이 트럼프를 설득하는 사람들이 말어라고로 계속 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거 중국만 좋은 꼴이다. 이렇게 가면 중국만 좋아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 좀 협상안으로 진행하면서 다 증시를 끌어올리면서 지지를 받는 그림을 트럼프는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공격을 퍼부으면서 등을 돌렸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그 많은 공산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 미국과 등을 돌린 유럽연합, 남미 이런 데로 속속들이 최근에 중국 행보 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되게 친화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지금 행보를 최근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 공격이 결국 중국을 웃게 만든다.
이런 분석 어떻게 보세요, 이재현 대표?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는 부분이죠. 사실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이전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코너에 몰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강공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희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최근에 EU와의 관계, 동남아시아의 관계, 최근에 또 다시 이제 인도와의 관계.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 의지와는 협상과는 상관없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문제라든지 한한령이라든지 일부 이제 해제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유화적인 제스처가 결국은 미국에 따른 뭔가 다른 소비처의 대안을 찾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수출형 국가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이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에 달려 있지만 만약에 미국과 다르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면 아마도 미국과의 보복 관세 이후에 EU와 특히 일본, 한국을 비롯한 이번에 그 한중일 삼국과의 관계를 미국에서는 굉장히 묘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액션도 취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미국장의 추이 명확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글로 포커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호균 부장, 이재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리마켓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총 50%내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 뉴욕 증시는 낙폭을 좀처럼 줄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플입니다. 상호 관세 발표 이후 가장 크게 떨어진 종목 중 하나죠. 지난주 7%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도 그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한때 증시를 선도했던 엔비디아였지만 관세 발표 이후부터는 $100 아래로 주가가 내려갔다 못해 현재는 80달러를 터치하기 직전이라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테슬라인데요. 사실상 최근 뉴욕 증시에서 가장 부진한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판매량 감소부터 관세와 CEO의 정치적 행보까지 삼중고가 겹치면서 주가 크게 추락했습니다. 다음은 나이키입니다. 트럼프와 베트남 측이 통화 후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구축한 나이키의 주가가 크게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오늘 장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은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많이 큰 흐름입니다. 같은 이유로 룰루레몬도 마찬가지로 큰 반등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나 역시 불안정한 장 흐름 속에서 오늘은 큰 폭으로 차익 실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유 대장주 엑스모빌 보겠습니다. 관세로 인한 침체 우려와 유가 하락 그리고 트럼프의 유가 인하 의지가 겹치면서 엑스모빌의 주가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정유 섹터 대장주인 쉐브론도 같은 이유로 다른 정유 기업들과 함께 주가 하락세에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특히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주택 건설 섹터인데요. 이 중에서도 부동산 개발업체 대장주 레나가 눈에 띕니다. 이번 상호 관세에서 목재와 콘크리트 같은 주택 건설 핵심 자재들이 대부분 관세 면제 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지금 같은 흉흉한 장에서도 주가가 선방했다는 점 눈에 띕니다. 다만 현재는 2%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섹터 대장주 DR 호튼 역시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핵심 자재 관세 면제에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이어졌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마찬가지로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역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하락장에서 영향을 받은 탓입니다만 이번 상호 관세에서 생산 기지가 위치한 캐나다와 멕시코가 제외됐다는 사실이 조금씩이나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확인해봤는데요. 지난주 전례 없는 이틀간의 주식 폭락 이후 투심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정상들 간의 전화통화 및 또 상호관세 제외 사례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연기하거나 협상안을 발표할 거라는 기대감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함영선이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저희 프리마켓 온에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중국 마켓 집중 분석 코너죠. 10미닛 차이나.
자,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주석 파트너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안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가 되게 많이 빠졌네요. 일단 네. 상해 종합 지수도 7%대, 홍콩 항생은 13% 이렇게. 네. 아무래도 관세 충격을 중국장도 직접적으로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중국 시장이 유독 많이 빠졌던 것에 대해서 사실 투자자분들이 되게 우려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말 사이에 혹시 맞보복 조치가 발표돼서 네. 그 영향일까요? 그 영향도 분명 있겠지만 오히려 미국 시장이 빠졌던 시장에서는 중국이 금요일장 청명절이라고 해서 네. 휴장이었습니다. 휴장이었기 때문에 휴장 이후로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진 것을 반영을 이제부터 하기 한꺼번에 시작했기 했군요.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전체적으로 두고 봤었을 때는 미국보다는 덜 빠졌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좀 맞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많이 빠졌고요. 상해 종합지수가 7%, 선전성분 같은 경우에 9%, 홍콩 항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정도 빠졌는데 중국 증시는 이제 우리나라랑 다른 기타 국가들과 다르게 10% 정도가 이제 하한가로 이제 측정이 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전체적인 종목 자체가 다들 하한가를 맞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렇게 중화권 지수들 보시면 네, 우리 시장보다 낙폭이 훨씬 크지만 지난주 이제 명절 때문에 휴장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는 것 감안해서 보시고 이제 중국장을 바라볼 때 사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건 중국 AI 기술주들. 네. 항생테크 그래서 네. 많이 관심을 받았었는데 네. 그럼 아직까지 공격적인 투자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네. 저렇게 많이 빠졌는데.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25년도 1분기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성과는 바로 항생테크, 그중에서도 중국의 기술주들이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틀 동안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낙폭이 된 가운데 중국의 기술주 역시나 같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관세 이슈가 결국에는 트리거는 당겼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뭐 어떤 시장에 관련된 이슈들이 남아 있는지를 조금 더 봐야 될 텐데요. 네. 지금부터 조금 더 이제 시장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부터 관세 이슈들이 어느 정도 거치게 된다라면은 그 뒤로부터는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 실적 발표 시즌 동안에 이 AI라는 이 시장 섹터 내에서 미국과 중국 이렇게 두 가지 국가를 두고 봤었을 때 미국은 이번 1분기 시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낮은 상태예요. 그거는 작년 4분기 시장 내에서 우리가 좀 알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이번 실적은 조금 되게 우려스러운 것들이 좀 많습니다. 빅테크들, 특히나 M7들이요. 하지만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자신감들이 매우 많고요. 지금 오히려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 중국의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AI 관련된 그런 실적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시장에서 영향들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한 개 가져왔었는데요. 예시가 이제 샤오미랑 비아디 관련된 실적을 네. 좀 가져왔습니다. 보죠? 일단 먼저 샤오미의 예상 실적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24년도 때 연매출 기준으로 YOY 대비 30.8% 정도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률도 4.9%, 그다음에 25년도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18%와 각각의 5.8%. 이 큰 기업들이 결국에는 많은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비아디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비아디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24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7% 성장, 영업이익은 6% 성장. 그다음에 25년도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22.1%, 6.2%. 결국에는 샤오미와 비아디 전체적인 시장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 자체는 관세 발표 이전에 이제 작성했던 건데 그럼 관세 발표 나오고 나서부터 시장에서 혹시나 이게 감축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우려들이 많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이 AI 시장에서 비교하는 것이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이 두 국가 간의 비교가 사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지금 중국도 많이 이제 컨센서스에 대한 감소가 있겠지만 미국이 조금 더 많이 감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서 아이폰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미국에 대한 리쇼어링을 토대로 미국 자체적인 생산하게 된다라면은 가격이 많이 뛸 것이다라고 해서 시장의 예상 매출이 많이 감소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맞춰 가지고 중국 시장을 비교해 보게 된다라면은 중국 시장은 미국보단 덜 감소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리쇼어링들이 오히려 중국을 도와주는 행동이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이야기들이 많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실적 관련돼 가지고는 오히려 예상치보다 크게 높지 않다라는 점, 요거를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계속해서 반문을 좀 제기를 한다면 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아까 실적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 예상치가 괜찮다. 두 자릿수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하지만 네. 센티멘탈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를 돌이켜보면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졌고 네. 1차 무역 합의가 있을 때까지 사실 양쪽이 칼과 방패를 주고받으면서 네. 사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네. 그때가 다시 상기가 되고 네.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일단 중국이 칼을 한번 휘둘렀잖아요. 네. 우리도 당할 수만 없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1차전에 끝날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보복의 재보복이 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네. 또 한 번의 무역 전쟁, 네. 세계 가장 큰 경제대국 G2가 이렇게 붙는다는데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지 않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실적이 우상향하더라도 이 투자자들의 감정선은 네. 너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네. 주저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가져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센티멘탈 부분인데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센티멘탈과 중국 시장의 센티멘탈이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네. 단적인 예시를 좀 들게 된다라면은 오늘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소개해드릴 것들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미국 시장 내에서 지금 센티멘탈들 특히나 지금 글로벌 증시가 많이 하락했던 이유는 헤지 펀드들의 청산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헤지 펀드들의 마진콜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청산이 났지만 오늘 중국 시장 특히나 홍콩이라든지 중국 본토 시장 역대급으로 많이 지금 사상 최대치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지금부터 바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많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매수했다는 뜻이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낙폭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앞으로 이어지는 시장 상황 속에서는 이보다도 조금 더 좋아질 환경이 없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매크로 투자 전략으로 소개를 좀 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신 게 신국 구조 정책. 네. 이게 이제 뭐 중국판 밸류업이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는 네. 거잖아요. 증시를 좀 화랑시켜서 네. 인민들의 자산을 부동산 쪽에서 증시 쪽으로 좀 나눠서 가져오겠다. 이제 이런 그쵸. 기저의 목적이 숨어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 이 신국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국 구조가 사실 센티멘탈을 자극하는 요소라고 가장 강력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차트부터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신국 구조가 2000년도 이후로 총 3번 정도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됐던 것은 이제 2014년도 기준으로 그때 후광통 시절 이전에 바로 진행하고 나서 그 이후로 상해 종합 지수가 많이 상승을 거뒀었고요.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은 2004년도 때 이제 신국 구조를 시행함으로써 그 이후로 베이징 경제가 개방이 되면서 개방 경제를 토대로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까지 많이 상승한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번에 24년도 4월 달부터 신국 구조가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 신국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실상 시장 내에서 지금부터는 주식을 사도 된다라는 식의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많이 이제부터 사야 된다라는 식으로 시그널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신국 구조의 내용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하는 거예요? 신국 결국에는 구조? 시가총액을 관리한다. 라는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관치 아닙니까 혹시 이거? 이 장표로 좀 준비했었는데 네. 이 시총 관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말씀드렸듯 선부가 공동 부유를 이끈다라는 정치 하에 지금 중국 내에서도 시가총액을 상승시켜서 많은 인민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토대로 부양을 하다든지 본인들의 소비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행을 한다라는 게 바로 신국 구조의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배당도 늘리면서 그리고 추후에는 실적까지 개선되게 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은 중국 내에서 친주주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결국엔 추후에 시진핑이 이제 시진핑 이제 주석이 말했던 이제 내부적인 이제 CEO들도 초청하고 그다음에 외부적인 CEO들도 초청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신국 구조 정책을 토대로 한 이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센티멘털들이 많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저하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게 보통 신국 구조 아까 그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한 3번 정도의 신국 네. 구조 정책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때 다 지수가 이렇게 오르긴 했던데 네. 그 기간이 얼마나 그 되는 기간 건가요? 자체가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지난 상태고요. 그래서 신국 구조가 4월 달
작년 4월 달에 시행한 이후로 5개월 뒤에 중국에서 부양책, 9월 달에 부양책을 펼쳤었고 그 이후로도 지금 추가적인 부양책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하락한 가운데 네. 이 하락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부양책들이 많이 앞당겨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고요. 그 부양책의 규모도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오늘 거래 대금을 보게 된다면은 개인들의 순매수 거래 대금이 많이 상승한 이제 그런 현상들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건 네.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주저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란 말이죠. 네. 지금 파트너님 말씀드리면 실적도 우상향에다가 이런 밸류업 정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면 네. 정말 매수 타이밍이 맞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기엔 너무 관세 이슈가 아직도 불확실하고 네.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고 네. 추가 충격이 있을 것 같고 네. 걱정이 되니까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짧게 조언해 준다면 25년도의 투자 전략은 저는 사실 되게 심플하다고 생각을 해요. US에서 넌 US로 자산이 이동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25년도의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간 20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미국의 그 많고 많았던 M7들만 상승했던 시장 속에서 이제 그 자금들이 뿌려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준석 파트너가 진행하는 중국 시장 투자 전략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유튜브에서도 여러분과 만나서 자세한 투자 전략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파트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프리마켓온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